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을 짚어보는 주간 전망대 한성환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 그동안 우리 주간 전망대에서 계속 짚었던 나라들이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은 꿋꿋하게 내 갈 길을 간다. 테이퍼링은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신흥국 위기 언제까지 갈 것인지 한국투자증권 전민규 박사님,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민규 박사님. 네. 연준이 뭐 다른 나라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테이퍼링 해버리대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 달러 더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네. 해버리는 그 배경이 어떻게 봐야 돼요? 우선 미국 자체의 어떤 사정, 자기네들의 사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연준이든 미국의 상무부든 재무부든 남의 나라 사정을 고려한 그런 정책은 잘 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 사정이 제일 중요한데 네. 자기네 사정을 지금 보게 되면은 제조업 경기는 꾸역꾸역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초저금리를 유지하다가는 혹시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그 그린스펀 시절의 경험, 초저금리 유지했더니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서 거품이 생겨서 지금 미국 경제를 저렇게 이제 힘들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또 어디선가 이런 초저금리를 활용한 어떤 버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조바심, 그게 지금 미국 연준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 사정 안 보고 제 갈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미국의 은행이지 세계의 은행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은행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어떤 사정,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외국의 사정은 굳이 그것이 미국 쪽으로 다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제 연말까지 해서 850억 달러를 다 줄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동시에 하는 얘기는 기준금리는 인상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저금리를 유지해서 가겠다는 얘기를 그냥 동시에 계속 하거든요. 네. 연준에서 지금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가 금리는 손대지 않겠다. 네.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테이퍼링을 하면서 금리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이유는 어떤 데 있어요? 우선 FRB 어떤 아주 교묘한 어떤 균형 맞추기,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레토릭이다. 예. 우선 금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너무 오랫동안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것도 사실은 버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시장을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시장한테 내가 비록 지금 테이퍼링을 하지만은 금리는 안 올릴 테니까 놀라서 시장 금리가 위로 튀는 그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MBS 모기지 채권 이쪽의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판매 쪽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살아나고 있었던 주택 시장이 다시 침체되면은 연준의 어떤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이장원 부장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은 언제쯤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제 초과 지준이 있는 은행들이 지준이 부족한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 콜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콜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그 금리를 중앙은행이 조작을 해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초과 지준이 있는 은행도 있고 지준이 부족한 은행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은행들은 초과 지준이 3조 달러에 가깝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게.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리버스 RP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처음 양적 완화를 실시할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걷어들일지에 대한 생각은 미처 정하지 않고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나온 문제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자, 근데 그러면 그 결국 테이퍼링이나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이 은행이 지준으로 갖다 맡긴 돈을 다시 시장에 공급하려 그러는데 은행은 필요 안 하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직접 집어넣는 게 지금 양적 완화 아니겠어요?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양적 완화를 줄여간다고 하는 얘기는 은행들이 그 중앙은행에 갖다 맡기겠다고 들어오는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순간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이제 시중은행들의 계좌에 돈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돈이 다시 풀려나가지. 그 돈이 그러니까 약 한 3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들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만 시중은행은 계좌를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준비금으로 이제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불 준비금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 지불 준비금이 지금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들이 아직 안 빼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거 뺀다면은 만약에 이제 FRB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채권을 팔아서 그 돈을 빼줄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 쓸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플랜 계획이라는 게 아직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순서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건 들고선 기준금리 인상을 들어갈 건지는 알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그냥 들고서 기준금리 인상을 들어가려면은 다른 방법이 뭔가 필요합니다. 이건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FRB에 있는 분들도 아무도 모르는 것 모르고 같습니다.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는 이렇게 좀 축소해 가지고 가는 모습이어도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멀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고 가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정원 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 미국 테이퍼링이 지금 뭐 200억 달러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겨우 200억 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850억 달러를 매달 풀던 거를 지금 650억 달러만 풀겠다 한 거거든요. 그 풀었던 돈을 회수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풀던 걸 조금 덜 풀겠다 이랬어요. 이랬는데 지금 신흥국들이 위기가 지금 온다 만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지금 가장 타격을 받고 있고 그것이 그 나라들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펀더멘털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 달러가 회수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제일 먼저 문제가 터졌다고 하는 데는 이제 아르헨티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항상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하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도 아르헨티나에서 문제가 터져서 다른 신흥국으로 나갔고, 98년 아시아 위기도 사실 그 전에 아르헨티나 위기가 터지면서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아르헨티나로 가서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이제 끝난 건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 시장이 좀 암 시장이 많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환 보유액도 우리나라가 한 3천억 달러 넘게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한 200억에서 300억 사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아르헨티나부터 뭔가 이제 자금이 빠져나간다거나 아르헨티나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이제 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진 나라가 이제 터키, 그다음에 인도, 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좀 위험한 나라는 아무래도 터키가 아니냐. 왜냐하면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상수지 적자를 오랫동안 좀 기록하고 있고 GDP의 그 상당 부분이 그 경상수지 적자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려면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꼬아야 되고 또 터키 같은 경우는 이미 IMF에서 그 자금을 마이너스 예금처럼 그 꼬아갖고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이제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위기가 복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는 펀더멘털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신흥국들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이 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덩달아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위기가 온다 만다 이런 얘기 나오는 나라들은 보면은
경상수지 쪽에 조금 좀 안 좋고, 예. 그다음에 수입 수요가 꽤 많은 나라들 자체적으로 예. 산업 기반이나 이런 게 약해서 수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나라들에서 문제가 지금 자꾸 터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 네. 신흥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금융시장 불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외환위기, 위기로 이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외환 위기로 갈 때 가장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신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은 나라는 제일 1순위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런 나라는 투기 세력, 국제 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뭐 대단히 큰 나라도 아니고. 예. 우리가 아는 거는 에바 페론 뭐 이런 정도,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뭐 이런 노래 정도 아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가 지금 떨고 있어요. 일단 저는 트리거, 방아쇠라는 측면에서 아르헨티나는 좀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2000년도, 90년대 신흥국 위기가 터졌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아르헨티나고, 그것이 실제 다른 나라에 영향이 없고 하더라도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뭐 국제 투기 자금이나 이런 세력들이 좀 경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신흥국에 있는 돈을 빼가는데, 신흥국에서 이 투기 자금이 돈을 빼갈 때 제일 우선시하는 게 뭐 일단 우리나라도 아파트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강남, 강북, 수도권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돈이 없을 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부터 팔고 그다음 강북 아파트 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투기 자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나라에 있는 돈, 그러니까 가장 떼이기 쉬운 나라에 있는 돈부터 이제 빼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터키, 뭐 인도, 네. 태국, 뭐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스페인이 최대 채권국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스페인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지금 아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스페인일 텐데, 예. 스페인도 또 위기 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스페인, 지금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많이 가 있죠. 네. 다시 또 서로 얽혀 있는 어떤 금융의 고리 때문에 네. 다시 또 선진국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스페인이 부실 채권 비율이 한 20%가 넘는 거로 저는 통계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면 옛날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올 때 은행들보다 더 나쁜 거. 사실 그렇습니다. 스페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호되게 당하지 않은 이유는 기축통화를 쓰는 유로화 지역의 일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실제 낱낱이 1대1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보다 좋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나쁜 상황인 것 같은데. 많습니다. 예. 만약에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금융을 좀 두들겨 맞으면 유럽이 또 한번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사실 지금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를 많이 내면서 네. 아시아 국가들한테 수출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또 원자재 생산하는 나라, 그다음에 뭐 곡물을 생산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한테 많은 돈을 안겨준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때 이제 아시아 국가들 경우를 중심으로 이제 과잉 투자가 많이 생겨났다 하는 게 지금 문제고요. 네. 그 과잉 투자가 아직 전혀 해소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시아 외환위기, 97년도 외환위기 이후로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수출은 살리고 수입은 죽이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이 경상수지 흑자 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내수 기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불리한 어떤 구조인 상태에서 네.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아까 지금 우리 위험하다고 이제 부장님 말씀하셨던 인도네시아라든가 네. 그다음에 태국 이런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내수 부양 정책을 펼쳤던 거거든요. 네네. 지금 와서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나라들이 이런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이 나라들은 착실한 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다 빚잔치였고 네. 외환 건전성이 너무 악화됐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나는 2005년, 6년 이런 당시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시 무역 적자를 많이 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가 제조업을 직접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세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식당 주인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서 식당 설비를 막 늘여놨는데 손님들이 집에서 직접 밥을 지어 먹겠다. 그러니까 이 식당 설비가 지금 남아 돌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그 신흥국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2008년 그 말에 서프라임에서 터지고 난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에 맞이해서 예. 그래서 그 팽창해 있던 공급 과잉 부분을 그동안 많이 축소해가지고 온 거 아닌가요? 여전히 그래도 많이 있는 상태인가요?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네. 투자를 통해서 그 내수 부양을 하는 정책들을 많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축소가 별로 안 됐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안 생각합니다. 됐을 거다. 그냥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설비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다 필요한 예, 거죠.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내수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 설비들이 필요한 설비들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산업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중공업,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됐고, 예. 해운업이 아직까지 조금 더 구조조정이 진행이 돼서 이제 거의 끝마무리에 와 있는 상태인데, 철강 같은 거는 지금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로 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철강, 석유화학 뭐 이런 기초 소재 쪽은 아직 전혀 구조조정이 안 된 것 같고, 그죠? 예. 근데 필요한 구조조정은 그 개별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산업들의 어떤 과잉 설비를 좀 줄이고 네. 이 산업들이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오는 타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거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걸로 가능한데 성장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는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 예, 예.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계속 2% 성장을 기고 있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출 중심의 중화학공업 성장이 엔진이 꺼져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산업 가지고는 성장을 할 수 없는데 네. 그럼 새로운 산업이 뭐냐? 새로운 산업이 지금 새로운 성장 엔진이 아직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새로운 성장 문제입니다. 엔진을 찾는다 이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그 산업재나 이런 것들을 수출을 했는데 중국하고 지금 설비가 중복이 되면서 중국이 자국 물건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출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영향들이 이중고입니다. 우리 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웃 국가들한테서 중간재와 그 설비 투자 이런 설비재 자본재 이런 것들 사서 그걸 조립을 해서 소비재를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에 파는 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품목은 대부분 다 소비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은 대부분 다 중간재인데 이런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던 게 이제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역할 분담이 와해가 된 거죠. 미국이 안 사주니까 와해가 된 측면이 있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니까 와해가 된 측면이 있고. 이게 이제 완전 각자 도생 체제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가 예. 있는 상태고 그렇다는 얘기는 내수를 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리하고 수출의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우리 그 위기로도 돌아와서 그 터키 같은 나라는 지금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런 게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뭐 경상수지 적자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이런데 그 다음으로 지금 대기하고 사우스 아프리카도 지금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일단 뭐 얘기 나오는 데가 이제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 이제 남아공, 네. 뭐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 필리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TIP 앞자만 따서 팁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조어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엣지 8이라고 네. 8개 나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프레자일 5라고
취약한 허약한 나라 5개 나라.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게 또 나왔다고. 예, 그 뒤에 이제 HH라고 해서 요 5 나라에서 요 5 나라에서 3 나라 합쳐 갖고 벼랑 끝에 있는 8나라. 근데 그 3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헝가리, 폴란드, 그다음 체코.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위험한 나라들이 이렇게 뭐 꼭 순서대로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뭐 외신이나 뭐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일종의 그런 그룹군을 좀 계속 그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도 안 좋다 그랬었는데 아직 우크라이나는 얘기가 안 나오는 모양이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이 신흥국의 이 외환 위기 이런 거보다는 일단 내부 정치 문제가 좀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 CDS라고 이제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그 금융 지표가 있는데 이게 원래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았어요. 다른 뭐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한 50bp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한 100bp 안쪽 뭐 이렇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1000bp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금리라면 10%.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좀 나라가 위험하다라고 봤었는데 정치 불안 문제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위성 국가 비슷하게 돼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EU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내부 정치 문제가 굉장히 갈등이 커졌고 그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경제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신흥국의 환율 분할 이런 거랑은 조금 좀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 나라가 좀 다른 종류다. 예. 종류 자체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난 90년대 위기가 왔을 때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같이 갔거든요. 네, 예. 근데 브라질하고 러시아의 특징이 이제 자원 수출국들이죠. 네, 맞습니다. 대체로 이런 위기가 오면 이제 국제 시장에서 자원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고 자원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위기가 오는 경우가 이제 브라질하고 러시아의 경우였는데 이번엔 별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두 나라는. 예, 한번 그 원자재 문제는 2008년쯤에 한번 얘기가 한번 나왔었고, 그때 그 석유 가격이 뭐 150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빠지면서, 그때 이제 그 석유 자원을 이제 수출하는 나라들이 좀 위기에 빠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유가가 그렇게 뭐 많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한 100달러 안쪽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브라질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올림픽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브라질 소치 올림픽이 있죠. 예, 러시아는 소치 올림픽이 있고 브라질은 이제 이번 여름에 월드컵을 하고 2년 뒤에 올림픽을 하고 그래서 이 올림픽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는 어떤 그 위기 속에서도 좀 경제가 굴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좀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안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브라질은 그 2년 뒤에 올림픽이 끝나면 그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예. 그 올림픽이 좀 더 길게 한 10년 후쯤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 나라는. 예, 근데 이게 올림픽이랑 월드컵이 좀 겹쳐가지고 그게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나면 그 경제가 위험해지는 나라들이 그동안 꽤 있었잖아요. 꽤 많았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월드컵이랑 올림픽이 2년 사이에 이제 겹치게 되는데 그렇다면 브라질은 그 이후에 2016년 이후에 과연 경제가 버블 없이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올림픽 엑스포 버블이 우리도 겪었고 사실 옛날에 일본도 겪었고 이번에 중국도 사실은 좀 겪었고 그렇죠. 전부 다 겪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거기도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 위기에서는 좀 비껴나고 있는 구조인 것 같네요. 예, 브라질,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그 얘기가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전민규 박사께서 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요? 또, 우리나라도 가요? 지금 신흥국들이 두 가지 압력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환 건전성 부분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수출 부진에 따른 그 경기 침체. 이게 장기화의 어떤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외환 건전성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그건 튼튼하고. 예. 근데 이제 수출 비중도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너무 높여놨기 때문에요. 네. 지금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60%에 육박하죠. 육박했습니다. 네. 근데 이 60% 육박하는 수출이 지금 작년에 2.1%밖에 못 늘었다 그러고 그 전에는 오히려 1.3% 감소를 했다 그러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정부는 하반기쯤 되면은 미국 경제 살아나니까 이제 수출이 살아날 거다라는 그 신념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보던 그 미국이 아니라 내가 예,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 예. 거기에 계속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다음 신흥국들의 어떤 외환 건전성 악화 이런 부분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과거에 미국이 마음씨 좋게 사줄 때 그때 만들었던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를 적응을 못하고 거죠.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가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자신의 내수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뭐 그걸 주도하는 성장은 신흥국이 만들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때까지는 네.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느 나라도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별로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런 위기가 나게 되면은 한번 사람을 굉장히 놀라게 했다가 또 몇 달 동안은 안도하게 해줬다가 또 한번 놀라게 해줬다.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놀라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덜 놀라게 할 것이냐 그거는 신흥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예. 게 첫 번째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우리는 안 들어간다. 자, 두 번째, 신흥국들은 지금 알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실물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 네. 같다. 자, 일단 그 신흥국들이 그 금융 부분의 위기, 외환 위기 같은 것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로 대응을 못 하나요? 금리 인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거는 목적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걸 좀 막아서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은 고통을 좀 줄여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수를 조금 억제를 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좀 줄여보자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둘 중에 어느 것도 못 놓고 이렇게 쥐고 있다면은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수도 살려가면서 경상수지 위기도 적자, 피하는. 예. 이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주요 그 신흥국들이 대체로 보면 그 두 가지를 다 어떻게든지 끌고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이 물가 상승이란 건 내부 정치적인 압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를 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겪었던 대량의 실업 사태와 물가 폭등 이런 부분들이 또 신흥국 국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경상수지는 개선되겠죠. 그래서 외환 위기를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벗어난다 하더라도 거의 만신창이 다 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신흥국들이 지금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그 위기는 외환 위기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예. 올해 경제가 그렇게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정부가 얘기하는 3.9%는 달성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강력한 내수 부양을 통해서 성과를 낸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내수라는 게 지난 IMF 이후로 10년 이상 동안 계속 내수를 지금 내수 기반이 약화되어 온 상황에서 네. 갑자기 내수를 살린다 했을 때 뭐 가계 부채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뭐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왔고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가 뭐 어쨌든 뭐 국내 여행들 많이 다니게 하고 한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것이 내수를 좀 부양하거나 진작을 하거나 이런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비용을 싸게 해준다든가 뭐 어떤 편의를 봐준다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경제의 어떤 그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경제학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어떤 고전학파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다음 아니면은 수요를 진작시키는 케인즈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야, 지금은 고전학파 쪽에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 수요 진작으로 가야 된다. 지금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는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데 무슨 규제가 많고 힘이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봤자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럼 이 수요를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금리를 좀 낮춰주고 재정 지출을 좀 확대하고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80년 전에 케인즈가 제시했던 처방,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닉슨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케인지안 아니냐. 공화당에서 케인지안을 얘기했다는 건 참 이해하기 힘든, 믿기 어려운 얘기긴 한데, 닉슨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 아마 그 시대에 요구되는 상황은 그거였을 겁니다. 계속 그랬었죠. 그게 70년대 초까지 가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터지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기 시작하긴 했는데. 자, 이 부장님은 국제경제 쪽에 계시잖아요. 그 이제 국내 경제를 여쭤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4.74 정책인가요? 뭐 잠재 성장률 4%대 또 그 우리 일자리 70%. 그렇죠. 고용률 70% 다음에 그 4만 달러. 뭐 10년 내로 달성하겠다 뭐 이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 강력한 게 나와야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건지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이제 들은 거는 없고. 지금 세부 내용은 지금 만든다고 그러고. 만들고 있고, 이제 박근혜 정부 특성상 그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잘 발설을 안 하고 공식 발표 때 딱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식 발표가 나와 봐야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우리나라 내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한번 좀 해드리면, 그 유효수요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제가 이제 40대인데 40대의 제 또래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 받는 월급에서 뭐 애들 뭐 사교육비 나가고 그다음에 집 대출비 나가고 하면은 쓸 돈이 없다는 거죠. 중산층들은 이제 그렇고, 그 밑에 이제 그 서민들은 뭐 그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없고, 결국은 이제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내수가 살아나려면은 이 경제 주체들, 그 부자들뿐만 아닌 그 중산층과 서민들이 내수를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이제 사교육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계부채 문제도 그 집값에 들어가는 어떤 월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큰데, 이런 부분이 먼저 좀 해소가 되고 그 돈을 돌려서 내수에 쓰면 그 우리나라 내수 부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좀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두 분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이런 신흥국 위기, 미국의 테이퍼링에 따른 신흥국 위기, 올해 말까지 간헐적으로 좀 터졌다가 좀 잠잠해졌다, 터졌다 잠잠해졌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는, 결국은 내수가 또 수요가 사라져서 미국으로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현상,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빨리 늘어나지 않게 되는, 그리고 설비가 공급 능력이 과잉이 되는 이런 현상에 좀 조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한 4.74 정책이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내수의 유효 수요를 키워주는 그런 대책으로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